네, 소유권 유예 권리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민법 시간에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 하면서 등기법적인 특징들만 좀 부과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내용이요. 어차피 민법 시간에 자세히 다루니까 이해하시는 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또 나중에 계속 반복되니까. 그럼 4 보시면요. 364페이지 이제 임대차가 있죠. 임차권. 자, 임차권도요. 원래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임차권 등기 절차가 나와 있어요. 자, 의의는요, 민법에서도 자세하게 다루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임을 지급할 걸 약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되고 그 대가로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는 거죠. 임이라는 것은 대가를 나타내는 한자예요. 대가. 임금 그러면 대가, 일한 대가, 임금. 차임은 빌리는 대가 이렇게 되는 거죠. 빌리는 대가. 보통 이제 월 단위로 차임을 지급하면 보통 이제 월세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자, 객체는요, 부동산에 대해서 가능하고요. 용익권이기 때문에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용익권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호상용에서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권 설정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용 보시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따로 어떻습니까? 이제 거의 등기도 가능하지만은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제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등기 없이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업자 등록 이제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대항력을 갖는다. 이것은 민법 시간에 나오는 것이고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니은본 보시면요, 자 임차권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양도가 할 때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고 병이 이제 임차권을 양수할 때요. 우리 민법에서요. 임차권을 양도한다든지 임차인이 자기 임차물을 전대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틀려지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권을 이렇게 양도할 때는요. 임대인의 동의서를 가져와야 된다. 동의서. 그러나 지상권은 처분할 때는요. 이런 특약에 의해서도요. 금지, 처분금지 특약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지상권은 동의 없이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고요. 전세권도요. 동의 없이 얼마든지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 같은 경우는 우리 민법에서요. 설정 계약을 하면서요. 처분을 금지 특약을 할 수가 있어요. 설정 계약. 그러면 이제 처분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처분할 때는 그때는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설정 행위로 처분금지 특약을 하지 않았으면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임차권만 이렇게 특별히 이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그 권리는 이제 임차권이 되겠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이제 전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디귿 보시면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은 임차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이 소유자가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전세를 내줬어요. 을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전세금은 5억 받고요. 근데 이 전세권자가요, 그 중에 일부를요,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합니다. 자, 임대를 하게 되면 이 전세권자가 임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전세권이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는 못 합니다. 따로. 그러니까 이렇게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뭐 병이라는 사람한테요. 임차권을 설정할 때는 주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 앞으로요. 임차권 이제 설정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설정 등기. 이렇게. 이건 이제 설정 등기는 주등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임차권이 설정됐는데 이해가지고 누가 전세에 들어올 수 없어요. 용익권은 서로 양립이 안 됩니다. 용익권들은 내가 전세 살고 있는데 누가 다 임차인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내가 전세 살고 있는데 누가 임차인 들어올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전세를 내주고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또 임대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지고요. 병한테 임대해 줄 수는 없어요. 전세를 내주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다른 사람 병한테요. 임대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임대를 설정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제 사용권자가 되겠어요? 병이 사용권자가 되겠죠. 이 사람 전세 내줬다고 이 사람 임대를 해줬으니까요. 그 부분은 이 사람이 이제 임차권자, 사용권자 되겠죠. 그러면 이때 임차권자는 어떻습니까? 전세권에 대한 임차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기등기로 하게 됩니다. 부기등기로. 그러니까 이해가지고 병 앞으로 임차권 설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자가 임대를 하게 되면요. 이 전세권자가 임대했다라고 해서 부기등기래요. 그러니까 이 전세권이 주등기가 되고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부가적으로 이렇게 전세권자가 임차권을 설정했다는 거죠. 보통 이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등기 자체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지만요. 뭐 고시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신림동 예전에 가면요. 고시원들 엄청나게 큰 고시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고시원 큰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건물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기 고시원생들 이렇게 일일이 다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건물 소유자고요. 고시원을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은 많이 없고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고시원 전체를 전세를 내버립니다.
그래 가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방마다 어떻습니까?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A, B, C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일일이 뭐 방한칸 다 임대해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그냥 소유만 하고 있고 전세를 내주면 이 전세를 받아가지고 하나씩 이제 방 한 칸씩 이제 임대를 해주는 거죠. 임대를.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임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럴 때 이제 부기 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상권뿐만 아니라 지상권자도 자기 토지 일부를 어쩌면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 줄 수 있고요. 전세권자도 임대해 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전세권자나 지상권자가 임차권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이때는 오른쪽에 부기 등기를 한다는 거죠. 소유자가 설정해 줄 때는 주등기로 하겠지만은 전세권자나 지상권자가 설정해 줄 때는 이렇게 부기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밑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등기명령제도는 예전에 잠깐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잠깐 설명드렸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택임대차법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의뢰에게 주택에 대한 이 주택이요. 주택에 대한 임차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2년간 월세는 이렇게 하죠. 주택에 대해서 2년간 하고요. 월세는 뭐 한 달에 100만 원 해가지고 이게 차임이 되겠죠. 차임해가지고 이 사람이 임대인, 이 사람이 이제 임차인. 전세도 등기 안 해주는데 임대차 등기해 주는 경우 거의 없죠.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는요. 비록 이 사람이 등기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 점유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주민등록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요. 등기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때 임대차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2년 이렇게 있습니다. 2년. 그럼 2년 동안요. 이 사람은 처음에 이제 점유를 쓴 게 받겠죠. 점유를 이전 받고요. 이제 점유하겠죠. 갑으로부터 이제 점유를 넘겨받은 다음에 이 사람은 이 기간 동안에요.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전입신고하면 이제 주민등록 되는 거죠. 그럼 주민등록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대항력이 발생하고요. 그 계약서에 어떻습니까?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이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서요. 이 사람이 그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변제도 받게 됩니다. 우선변제. 그러니까 우리가 전입신고할 때 어떻습니까? 항상 이렇게 계약서 들고 와서 확정일자를 받는 거죠. 그러면 확정일자에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요. 보증금 우선 변제를 위해서요. 그럼 보증금 어디 써져 있습니까? 주민등록번에는요. 주민등록부에는 보증금이 안 써져 있잖아요. 그럼 보증금이 써져 있는 곳은 계약서죠. 계약서의 보증금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확정일자를 안 받아놓으면요. 원래는 뭐 이 사람 보증금 2억인데 나중에 뭐 후순위 저당권자였는데 사실은 다 3억이다, 5억이다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후순위자가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확정일자 보증금을 받도록 하는 거죠. 자, 이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도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보증금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월세는 월 100이고요. 보증금이 만약에 2억이라고 해보죠. 2억이에요. 자, 그러면 계약 기간이 다 끝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보증금 줘야 되겠죠.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어떻습니까? 계약 기간 주민등록에서 공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가 돼 있었을 때는요. 그냥 등기부에는 다 기록됩니다. 주민등록한 날짜 그 다음 날, 그때부터 대항력 갔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뭐 점유하기 시작한 날, 또 뭐 확정일자, 그 다음에 확정일자라 등기를 할 때는 이제 이게 필요 없겠죠. 등기를 그냥 해버리면요. 차임이나 보증금 이런 것들이 다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기록이 되기 때문에 등기부에 만약에 등기가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계약 기간이 다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되면 어떻습니까? 만료가 되면요. 용익권적 기능은 소멸하게 되겠죠. 임차권을 소멸하는 거죠. 임차권의 용익권적 기능은 소멸하지만요.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으면요. 만약 등기가 돼 있으면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보증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등기가 돼 있으면 이 사람 경매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담보권적 기능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야 경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전세권 등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임차권이 등기가 되면은 전세권 등기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기간이 만료되면은 임차권의 용익권적 기능은 사라지지만은 경매를 하기 위해서 등기는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담보권적 기능을 위해서 등기는 살아 있습니다. 자,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전세권 등기된 것과 그냥 동일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등기가 된 것이 아니라요. 주민등록에서 공시가 되고 있다. 주민등록에서. 자, 등기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주민등록에서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일단 존속기간이 만료되면요. 임차권은 소멸하게 되는 거죠. 소멸합니다. 용익권적 기능이 이제 소멸하게 되니까요. 임차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가 돼 있었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돈을 안 주면 여기서요. 동시행 합력권 행사하면서 계속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지만은요. 이 사람이 살 수는 있습니다. 살 수는 있는데 만약에 살 수는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사를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요. 이 사람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지방으로 가야 돼요.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 등기에서 공시되고 있으면요. 내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등기가 돼 있고요. 등기 순서에 따라서 내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굳이 어떻습니까? 계속 점유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사 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사가 상관없잖아요.
등기돼 있으니까 그냥 등기부 들고 와서 경매해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등기 순서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으면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주민등록에서 만약에 공시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주민등록에서 공시가 되고 있어요. 주민등록에서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민등록을 옮겨버리면, 그래서 이사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대항력이 상실돼 버리죠. 대항력이 상실돼 버리면요, 우선 변제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점유를 상실함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또 우선 변제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증금을 2억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보증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나가면 되는 거죠. 보증금 없으니까 보증금 할 필요 없으니까 계약기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되는데 보증금이 있었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보증금이 있었을 때. 보증금이 있는데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주민등록에서 공시되고 있으면요, 이사를 못 간다는 거죠. 계속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지방으로 어떻습니까? 보증금 못 받아서 지방으로 이사를 못 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요. 원래 임차권 등기는요, 원래 공동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데, 존속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이 사람이 보증금을 못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요, 굳이 공동신청서 등기소 올 필요 없고요. 주민등록이 공시되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요, 법원에 와가지고요, 법원에 와서 임차권 등기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존속기간이 다 만료돼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등기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법원에요, 임차권 등기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을. 혼자서 신청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임대차 계약서하고 내가 보증금 중고하고 어떻습니까? 존속기간 만료됐다는 거, 이런 거 다 사정을요, 다 서류 들고 가가지고요, 임차권 등기 좀 해주세요라고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알았다 딱 하고 해가지고요, 법원에서 등기관에게 촉탁을 합니다. 받아주게 되면은 법원에서 촉탁을 하는 겁니다. 촉탁을 해가지고요, 야, 등기관에게 너 빨리 이거 등기 좀 해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등기관이요, 법원의 촉탁을 받아가지고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등기를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하는 거죠.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가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사를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우리가 임대차는 차임이 없는 임대차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만약 차임이 없이 공짜로 사용해버리면요, 사용대차가 됩니다. 무상계약이 돼버리고요, 이건 임대차라고 하지 않아요. 사용대차가 되기 때문에 임대차에 있어서는 차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는요, 임차권 만약에 이때 존속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만약에 등기였다면, 만약 이때 등기가 됐다고 해보죠.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차임을 기록해야 돼요. 차임을. 근데 임대차에서도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가능하죠.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할 때요, 차임은 필요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지만은 보증금 없는 임대차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은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존속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반적인 등기, 요 등기에서는요, 일반적인 등기, 임차권 등기를 만약에 임대인이 해줬으면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차임은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지만은 보증금은 반드시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없어요. 그런데 요 등기는 좀 다릅니다. 요 등기는. 그러니까 당사자 공동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임차권 등기할 때는 차임을 적고 보증금은 안 적어도 상관이 없는데, 있으면 적을 거예요.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반드시 보증금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임차권 등기 명령의 이 등기는요, 이 등기를 왜 하는 겁니까? 보증금 받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차임만 있고 보증금이 없으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차임을 여기는 적을 필요가 없죠. 이 사람은 이사 갔으니까 월세 안 줍니다. 그렇죠? 월세 안 줘요. 그렇죠? 이사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등기에는요, 차임을 이렇게 차임 때문에 적는 것이 아니라요,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보증금을 적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등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보증금을 적고 차임을 적지 않고, 일반적인 임대차에서는요, 차임은 반드시 적고 그러나 보증금은 없어도 상관없고요. 이런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의 등기는 어떻습니까? 이때의 등기는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살고 있지 않죠. 이사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등기는요, 임차권 등기이긴 합니다만은요, 용익권적 기능은 전혀 없고, 오로지 담보권적 기능만 있는 이제 등기가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전세가 다 만료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등기하고 똑같은 거죠. 남아있는 등기하고 똑같은 거죠. 담보권적 기능만 가지고 있는 등기가 되는 거죠. 담보권적 기능만. 여기 등기는 어떻습니까? 이 등기는 지금 존속기간 동안에 있는 등기라면요, 이 등기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용익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고 담보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는 등기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버리면은 용익권적 기능은 소멸하고 오로지 이제 담보권적 기능만 있는 등기가 되겠죠.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는요, 존속기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등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은 담보권적 기능만 가지고 있는 등기가 돼버리는 거죠. 담보권적 기능만 가지고 있는 등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요, 또 보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제에 대해서요.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에서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임차주택의 소재지. 자, 밑에다가 소재지. 항상요, 법원이라든지 등기소에 관할은요, 어떤 그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동산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관할권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시험 문제도 나왔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인의 주소지에서 신청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항상 부동산 소재지예요. 그러니까 법원도 그렇고 등기소도 그렇고 다 부동산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관할권이 정해지기 때문에 뭐 임대인의 주소, 임차인의 주소지, 뭐 법원 이래버리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것,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이제 신청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면은요, 이제 어떻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는 이제 보증금을 기록하고 차임을 기록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살지 않으니까 차임을 기록할 필요 없고 이제 보증금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등기하고 좀 틀리다는 거죠. 자, 그러면 5번 보시면요, 임차권도요 이전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임차권도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동의를 얻으면 이전할 수가 있어요. 동의를 얻으면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속기간 동안에도 어떻습니까? 존속기간 동안에도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갑의 동의를 얻으면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임차권을 이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임차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합니다. 임차권 이전 등기는 이제 부기 등기를 하겠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니까 부기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 등기를 기초로 해서는 이전 등기가 가능하지만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요. 그러면 이 등기가 됐다는 것은요, 존속기간 이미 만료가 됐다는 거잖아요. 임차권은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등기죠. 임차권은 소멸한 이후에 오로지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등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임차권이 소멸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 등기를 기초로는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전 등기를. 임차권 이전할 수 없죠. 임차권이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또 만약에 임차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요,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등기만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어떻습니까? 이 등기를 기초로는 이전을 못하는 거죠. 임차권이 이미 소멸했으니까. 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보죠. 임차권 이전 등기에서요,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 자, 존속기간 만료 동그라미 치고, 이런 경우가 임차권 등기 명령. 동그라미 치고요. 이 두 가지는 어떤 경우입니까? 다 임차권은 다 소멸한 상태라는 거죠. 지금은 위에다가 임차권 소멸이라고 쓰면 됩니다. 임차권은 소멸됐다는 거죠. 일단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이 등기는 오로지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등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임차권은 소멸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 등기를 기초로 해서는 밑에 있죠. 임차권 이전이랄지 임차물 전대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임차권이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자, 임차권 등기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것 위에도요. 이거 위에도. 그러면은 민법에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간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등기가 돼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으니까 이 집은 어떻습니까? 지금 비어 있겠죠. 그러면 이 비어 있는 집에요, 임대인 갑이라는 사람이요, 여기 A라는 사람을 서로 또 임차인을 드렸습니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필요수가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요, 소액 임차인이요. 우리가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간 보면은 소액 임차인은 항상 최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면 얘가 소액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러면 최우선 변제를 받느냐? 이런 경우는 최우선 변제를 받게 해서는 안 되겠죠. 만약 이 사람이 최우선 변제를 받아버리면요, 저 을이라는 사람이 이사를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를 못 가게 돼버리니까 그러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비워져 있는 이 건물에서는 소액 임차인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은요, 얘보다 우선 변제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 버리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간에 배웁니다. 자, 그러면 임차권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내용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이 있죠. 자, 가장 중요한. 우리 시험에서는요, 용익권 등기에서도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저당권 등기에서도 또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 자, 저당권은, 자, 의 보면요. 의는 여러분 민법에서 더 자세히 다루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 또는 제3자, 물상보증인이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어떻습니까? 보통 저당권자는 대부분 다 은행이니까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상보증이 되겠죠. 돈을 빌리는 채무자는 아니고요. 채무자는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은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3자는 우리는 물상보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 담보로 제공한 이제 부동산, 기타 목적물에 점유가 이전되지는 않죠. 계속 점유하면서.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는 않죠.
자, 점이 이전 없이 그 제공자의 사용에 맡겨두고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제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을 이제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여기서 우선 변제라면 되겠지만 밑에 경매 쓰면 되겠죠. 그래서 경매. 그러니까 경매할 수 있는 권리가 결국 이제 저당권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자 넣습니까? 사용 수익은 않지만요. 돈 못 받으면요. 물건을 팔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경매 팔아버릴 수 있다. 즉 처분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할 수 있는 권능만 가지고 있죠. 사용 수익권 없고. 자, 객체 보시면요. 저당권이 대상이 되는 거 부동산 전부 됩니다. 전부 되고요. 그다음 공유 지분, 지분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보상용을 배하고는 지분이 매매가 가능하면 지분이 경매가 가능하고 경매가 가능하면은 저당권도 가능하다는 거죠. 저당권은 결국 경매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농경지도 가능합니다. 농경지도요. 농경지, 농지가 안 되는 건 전세권뿐입니다. 그리고 동일 부동산에요. 이중으로 설정. 그러니까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용익권과 다른 거죠. 1번 전세, 2번 전세 이게 안 되지만은 저당권은 1번 저당, 2번 저당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오른쪽에요. 저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에서요. 부동산의 특정 일부는요.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경매도 안 되고 경매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저당권 설정이 안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갑이라는 소유자가 어떻습니까? 이 소유권자가 만약에 뭐 A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A 앞으로 씁니까? 저당권을 이제 설정을 하고요. 3억을 빌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습니까? 주등기로 합니다. 주등기로. 근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요. 이 집에요. 전세권자가 들어왔습니다. 전세금이 3억이고요. 전세권자요. 근데 A 전세권자 뒀습니까? 전세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전세담보대출 받잖아요. 그래서 A가 자기의 전세권의 가치가 3억이잖아요. 그러니까 A가 어떻습니까? 전세권자가 B은행 가가지고 전세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B은행이 어떻습니까? B은행에서 이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전세권 저당권이 되겠죠. 소유권에 대해서 갑이 돈 빌리는 거 아니잖아요. 갑이 만약에 전세권을 설정한 다음에요. B은행 가가지고 따로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갑이 빌리면요. 주택담보대출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러면 이때 갑이 돈을 빌리면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A한테 전세권을 설정을 하면서 3억을 빌려놓고 3억 전세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게 뭐 물건이 한 10억 정도 되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B은행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또 저당권을 설정하고요. 또 3억 정도 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소유자가, 그럼 B는 어떻습니까? 전세권에 대한 전세담보대출이 아니라 저 물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이 되는 거죠. 갑이 돈 빌리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저 물건 경매되면 A가 먼저 3억 받고 나머지 이제 A가 3억 받고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세권과 저당권은 양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소유자가 설정할 때는 이렇게 주등기로 합니다. 주등기로 하는데요. 만약 그것은 소유자가 돈 빌리는 게 아니죠. 전세권자가 전세담보대출을 받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3억짜리 전세권이 있으니까 전세담보대출하면 2억 정도 빌려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억 정도 빌려주겠죠.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지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 아닙니다. 그럼 이때 전세권의 저당권인 경우에는 이렇게 주등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1에 1 이렇게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요. 지상권자가 지상권자가 임대를 합니다. 임차권을 설정할 때는 지상권 밑에 부기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에 1 이렇게 부기등기를 한다는 거죠. 부기등기.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전세권자나 전세권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지상권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지상권은 전세권보다 가치가 더 높아요. 그렇죠? 다 고치 높기 때문에 이 지상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상권 저당권이 될 것이고 전세권자가 돈을 빌리면은 전세권 저당권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유권뿐만 아니라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3번 보시면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목적이 소유권자일 수도 있고요. 소유권자일 수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요.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소유자 아무 말도 없으면요.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서에요. 이것이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 설정입니다 할 때는요. 소유권이라는 말은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에 지금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이다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자가 저당권 설정할 때는요. 이건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입니다. 이거 권리 표시해 줘야 된다고 하죠. 표시를. 아무 말도 없으면 그냥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 돼버리기 때문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요. 이 권리라는 것은 이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표시하라는 거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 전세권, 저당권이 가능한 것은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중에서 저당권이 가능한 것은 지상권, 전세권 뿐입니다. 지상권, 전세권 뿐이기 때문에요. 지상권이나 전세권 표시를 하라는 것이죠.
또 4번 보시면 이것은 여러분 또 민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등기관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자, 등기관은 빼고요. 여러분 저당권 설정할 때요. 반드시 금전 채권만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도 가능해요. 이건 민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저당권은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경매되면요. 순서대로 돈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요. 그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 채권의 그 평가액, 금전 평가액을 이제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 가져가는지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채권 평가액을 기록한다. 자, 여기서는 더 중요한 것은요. 평가액을 기록한다 보다도 그 금액을 일정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이제 평가액을 기록하고요. 그다음 5번도 이제 민법 내용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은요.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미칩니다. 부합물과 종물에도 미쳐요. 자, 종물 부합물에도 미친다는 것은요. 종물 부합물까지 다 경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경매. 옆에다가 경매 가능에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결국 경매하는 권리인데 저당권이 미치는 범위까지 경매를 하는 거죠. 범위까지 경매를 할 수 있어요. 저당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는 경매를 못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건 결국 경매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경매할 수 있는 범위. 경매할 수 있는 범위가 부합물이나 종물에 대해서도요. 그러니까 저당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경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찰자가 어떻습니까? 종물이나 부합물도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력이라는 것은 경매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하고 7번을 보죠. 바로 7번 연결되기 때문에요. 자, 저당권은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는 성립될 수 없으므로 그 다음입니다. 이미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증축된 부분, 증축된 옆에다가요. 부합물이라고 썼어요. 부합물. 부합물에 대해서도 당연히 저당권은 미칩니다. 그러니까 변경 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보죠. 만약에 어떤 건물에 대해서 이게 2층 건물이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2층 건물이요. 이게 음식점 영업을 하는 건물이에요. 음식점이요. 그러니까 뭐 소고기 팔고 음식점이 있습니다. 자, 음식점 이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요. 저당권을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뭐 한 5억을 빌렸다고 해보죠. 저당권을 설정하고 5억을 빌렸어요. 근데 장사가 좀 잘 돼가지고요. 한 층을 더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했어요. 자, 그러면요. 이거는 두 개의 건물이 있습니까? 하나의 건물이 있습니까? 하나의 건물이라는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하고 연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증축된 부분은요. 기존에 있는 건물에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거는 하나의 건물이 되고 이 3층 부분은요. 1, 2층의 일부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는 아까는 2층 건물에 하나가 있었던 것이요. 이제는 3층 건물 하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부합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의 이제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증축 부분은 부합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 어떻습니까? 부합물에도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의뢰하는 사람은요, 경매를 할 때 2층까지만 경매하는 것이 아니라 3층 전체를 다 경매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낙찰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을 받은 사람은 3층 전부에 대해서 낙찰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은요, 독립적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은 없습니다. 따로 소유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가 다 낙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그러면 건물은 이거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겠죠. 그러면 원래 2층짜리였는데 어떻습니까? 3층짜리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건축물 대장이 어떻습니까? 변경 등록이 되겠죠. 변경하는 등록이 되겠죠. 건축물 대장에 변경이 등록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건물 등기부 표제부도 어떻습니까? 바뀌어지겠죠. 그러니까 등기부에 어떻습니까? 등기부에 표제부도 바뀌게 되겠죠. 등기부 표제부에도 어떻습니까? 변경 등기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변경 등기. 자, 그러면은 등기부 표제부에 이렇게 변경 등기를 하게 되면요. 이제 전체가 이제 건물이 바뀌었으니까 변경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럼 등기부 표제부에 변경 등기만 하게 되면요. 저당권은 당연히 전체에 대해서 미치는 것이지 질층 증축했다고 해서 이 저당권 파트에서 여기 어떻습니까? 저당권에 또 변경 등기. 이거는 3층에까지 미친다라는 변경 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서 미친다는 거죠. 미치기 때문에 표제부의 변경 등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예, 건물 등기부 표제부의 변경 등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저당권이 원래 2층까지 미쳤는데 3층까지 미칩니다라고 변경 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당연히 3층까지 미치니까요. 자,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이라는 건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요. 여기 변경 등기는 위에다 써요.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여기는 표제부는 바꿔야 되겠죠. 표제부는 바꿉니다. 표제부 변경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층이 3층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당권 변경 등기. 저당권은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변경 등기를 안 해도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8번은요, 이제 저당권은 수반성, 부종성에서 어떻습니까? 피담보 채권이 없는 저당권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과 저당권 항상 세트로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의 이전에 수반대에 항상 저당권 이전되는 것이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 따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럼 저당권은 어떻습니까? 전부를 이전하게 되면 채권이 전부가 넘어갈 것이고요. 저당권은 일부만 이전할 수도 있는 거죠. 일부만. 그렇죠? 그러니까 갑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갑에 대해서요.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피담보 채권이 5억입니다. 저당권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저당권에 지분 넘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에요. 병한테 어떻습니까? 이 저당권에 5분의 1만 이전을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지분만 매매가 가능하니까요. 지분만 저당권 설정도 가능한 거죠. 그러면 5분의 4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저당권에? 을이 여전히 가지고 있죠. 5분의 4는 을이 가지고 있고요. 5분의 1은 이제 병이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경매되면 어떻습니까? 그 중에 5분의 1은 을이 갖고, 5분의 4는 을이 갖고, 5분의 1은 병이 가져가면 되잖아요. 지분 이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때 지분, 저당권의 지분만 이전되면 안 되겠죠. 저당권 항상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5분의 1이니까요. 1억도 한꺼번에 이전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1억과 5분의 1이 이전돼야 되겠죠. 채권이 없는 저당권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부를 채권액 이전되면요. 저당권도 반드시 일부가 이전되고요. 저당권 일부 이전되면 채권액도 반드시 일부가 이전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이런 게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존속기간 내에는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한 거고요. 근데 저당권은 원래 이게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지분을 이전할 때는 일부 채권이 이전되고 만약에 저당권이 전부가 이전이 됩니다. 전부가 이렇게 저당권 이전되면 어떻습니까? 채권도 전부가 이전될 것이고 저당권 일부가 이전되면 채권도 일부가 이전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이게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수반성, 부종성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근저당권. 근저당권은요, 우리가 등기할 때요, 첫 시간에 잠깐 했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이 없으면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할 때 특정 채권이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소유하는 X 부동산을 뭐 토지를 담보로, 건물을 담보로 해서요. 이 A은행에 와가지고 저당권을 이제 설정하면서 그냥 이 사람이 5억을 빌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저당권이에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A은행에 와가지고 5억 원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5억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은 근저당권이라고 했죠. 근저당권. 그렇죠? 그러니까 5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이니까요. 딱 지금 5억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에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1년 기간 동안 정해놓고요. 그러니까 1년 기간 동안 5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통장을 받으면요. 갑의 통장 잔고는 플러스일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있다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다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다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때 1년이 지났을 때 이때는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장래 얼마가 될지를 모르는 이 채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면 근저당권이 되는 거죠. 다만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요. 마이너스 한도액은 적어놓는다는 거죠. 이 사람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 그래서 마이너스 5억까지. 그래야 어떻습니까? 후순위 저당권자가요. 이 선순위 저당권자가 최고 어디까지 가져가는지를 알아야 또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후순위자가 알 수 있도록요. 만약 이걸 적어놓지 않아 버리면 어떻습니까? 무한대가 돼버릴 테니까 후순위 저당권자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도액은 적어놓는다는 거죠. 마이너스 한도액.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도액이 뭡니까? 이 사람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 최고액이 되는 거죠.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만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 최고액이 5억까지라는 거죠. 이것이 마이너스 한도액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만들면 채권 최고액만 적고 어떻습니까? 저당권을 설정하면 이것이 이제 근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의 보시면요.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장래 증감 변동한 얼마가 될지 몰라요. 채권액은. 그렇죠? 얼마. 이때는 어떻습니까? 채권액이 0이에요. 0이라고 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0이라도 소멸되지 않고요. 이때 오히려 플러스예요. 통장 잔고가. 그러면 내가 이자를 받는 시간이죠. 이래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간을 정해가지고. 자, 장래 증감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 그러니까 뺐다 썼다 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다수의 어떻습니까?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기는 거죠. 결산기에는 이제 이때 1년이면 1년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에서 담보하는 게 채권 최고이죠. 담보하는. 그러니까 5억 범위 내에서 이것이 3억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3억만 우선 면제 받는 것이고. 2억이 되면 2억만 우선 면제 받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마이너스 7억이 됐다고 하더라도 7억까지 우선 면제를 못 받는 거죠. 이때는 5억까지만 우선 면제를 받는 거죠. 근데 은행에서 마이너스 한도액이 5억이면요. 7억이 인출이 안 되죠. 인출이 안 되죠. 은행이 절대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 마이너스 한도액 5억이라는 것은요. 이건 뭐예요? 이자가 포함되어 있죠. 이자는 중간중간에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포함돼서 한도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따로 이자를 기록하잖아요. 이자도 당연히 포함돼가지고 5억으로 보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요, 이때 신청 정보의 기록사항 해가지고, 옆에다 이자 쓰세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에서는 따로 이자를 적지 않습니다. 이자가 당연히 채권 체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자를 따로 적지 않아요. 민법에서 나오는 거죠. 이자를 적지 않고.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신청 정보를 적는 내용을 해요. 자, 기억 보시면은요.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정보에는 등기 원인이 이것은 일반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권이라는 걸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이라고 표시해요. 그러니까 일반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권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저당권에서는 피담보 채권액을 적지만 여기는 채권 최고액을 적는 거죠. 채권 최고액. 그 다음에 채무자도 적습니다. 채무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X토지가 갑의 아버지 을의 것이에요. 을입니다. 그러면 을이 물상 보증이 되겠죠.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은요, 채무자와 A 사이, 채권자 은행 사이 합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와서 계약을 합니까? 저당권은 누가 설정해 주는 거예요? 소유자가 설정해 주는 거죠. 저당권 설정될 때는요, 을과 A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을과 A가. 채무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설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자가.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담보로 만약에 돈을 빌린다 그러면요, 아버지가 직접 와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는 거예요. 설정 계약을 합니다. 저당권 설정자는 이제 이 소유자는 여기 되겠죠. 을이 되겠죠. 을이 되겠죠. 그러니까 갑이 빌리는데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돈을 빌리는 건 누구냐면요, 이 갑의 아들 을이 돈을 빌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채무자가 되는 거죠. 돈을 빌리는 사람은. 채무자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이 물건의 소유권이 갑에게이기 때문에 갑이 지금 설정해 주는 거죠. 좀 다시요. 갑이 지금 아버지가 소유자면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이지 아들이 와가지고 자기 것도 아닌 것을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는 소유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만약에 자기가 돈을 빌리면 어떻습니까? 채무자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물상보증인이 설정한다면 물상보증인과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요, 만약에 물상보증인이요,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채무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채무자를 기록을 합니다. 채무자를. 그러면은 만약에 물상보증이 아니라 갑이 돈을 빌립니다. 갑이 채무자로서 돈을 빌릴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갑이 채무자고 갑이 설정해 주기 때문에 채무자를 기록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때도 채무자는 기록합니다. 채무자는. 항상 채무자를 기록을 해요. 채무자는 바뀔 수가 있어요. 채무자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를 일단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과 그래서 소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도요, 항상 채무자는 기록을 합니다. 물상보증인 설정할 때도 채무자 기록하고, 이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도요,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한다는 거죠. 그리고 니은 보시면요, 근저당권에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적게 되는데, 이때 채권 최고액은요,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한다. 단일하게 기록해야 되지, 이걸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채권 최고액 이렇게 단일하게 기록해야 되죠. 그냥 채권자가 여러 명에서 A에 대해서는 뭐 얼마, B에 대해서는 얼마, C에 대해서는 얼마, 채권자가 여러 명 있으면요, 그럼 우리가 등기부를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거잖아요. 그래서 토탈 얼마냐 이거죠. 만약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으면 우리가 알아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는 단순하게 만들어놔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야, 그래서 토탈 얼마라는 거야 해가지고 단순하게 어떻습니까? 채권 최고액만 단일하게 적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있었을 때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고 해서요, 구분해서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토탈 얼마라는 거냐 해가지고요, 단일하게 적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 뭐 여러 사람 적어놓으면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토탈 얼마냐 해서 단일하게 기록하지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항상 단일하게 적지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무자를 기록할 때는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무자는요, 연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채무자라고만 적습니다. 등기는 간단하게 최대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채무자라고만 적습니다. 연대 채무는 뭐냐면요, 이런 것을 연대 채무라고 해요. 만약에 A하고 B, C라는 사람이 A, B, C가 갑을병이라고 하죠. 그냥 갑을병. 갑을병이에요. 갑을병이라는 사람이요,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얼마를 빌리냐면요, 3억을 빌립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3억은 채권자예요. 3억은 채권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3억 원은 였습니까? 1억짜리 3개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분적인 급부예요.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돈을 빌리게 되면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돈을 갚냐면요, 세 사람이 3억을 빌렸을 때는 자기의 부담 부분이 1대 1대 1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은행에서는 갑한테 1억, 을한테 1억, 병한테 1억만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분할해가지고 자기가 부담하는 부분만 채무로 부담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은행에서는 2억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돈을 빌리게 되면요. 그러면은 얘들이 1억 받고 얘 1억 받고 얘한테 돈이 없으면 나는 2억밖에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자기 채권의 담보력, 보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이런 식으로 돈을 갚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갑을병이 있으면은 얘들이 연대채무로 묶어버립니다. 연대채무로. 연대채무로 묶어버리게 되면 A는요. 갑한테도 3억까지 청구할 수 있고요. 을한테도 3억까지, B형한테도 3억까지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9억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3억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얘도 3억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없을 때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갑이 돈이 많아요. 그럼 갑한테 3억을 다 받아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이 없다는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요. 갑이 3억을 다 받았기 때문에 병한테 쓰면 원래 이렇게 되겠죠. 병한테 1억 받고 을한테 1억 받아야 되는데 을이 돈이 없어요. 그럼 5천만 원씩 나눠서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무자력자가 생겼을 때요. 니들이 부담하는 거고 나는 일단 3억을 다 받겠다는 거죠. 이게 연대채무예요. 그러니까 연대채무가 되면요. 그 채의 3억 그러니까 분할해서 이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3억을 빌려줬으면요. 각자에게 다 3억까지 청구할 수가 있게 되면 이걸 연대채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도 없습니까? 3억을 빌렸을 때는요. 자기의 부담금이 1억이라고 하더라도 갑은 A한테 없습니까? 3억까지 채무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연대 채무를 하면서요. 다 빌려줬는데 이 사람 세 사람이 다 돈이 없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은행에 돈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세 사람을 연대 채무로 묶었다고 하더라도 세 사람이 다 돈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담보를 요구를 하는 거죠. 담보를 요구하는데 다행히 갑이라는 사람은요. X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시가가 한 5억 정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갑에 대해서만요. 저당권을 설정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저당권. 그럼 이제 X 토지에 대해서 갑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듣기를 하겠죠. 그럼 설정 듣기를 하게 되면요.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요. A라는 사람이 이제 저당권이 이제 설정이 되겠죠. 그럼 이제는 채무액을 얼마를 기록해요? 1억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3억을 기록하겠죠. 3억을. 그럼 이때 채무자를 적을 때는요. 갑은 어떻습니까? 갑은 연대 채무자잖아요. 연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굳이 연대 쓸 필요 없이 그냥 채무자라고만 적는다는 거죠. 어차피 채무자로도 3억 부담하는 거고 3억을 적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A라는 사람은요. 원래는 여기죠. 이제 채무자를 적겠죠. 여기다 채무자는 여기다 채무자는 갑을 적게 될 텐데 이때 갑은요. 앞에 여기다 연대라고 쓰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괜히 쓰면 어려운 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혼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 3억 빌리면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구나.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렇게만 적는다는 거죠. 간단하게 적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그냥 채무자로만 기록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보기 좋게 채무자로만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하나가요, 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 지문들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이해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도 이해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요. 밑에 근저당권의 이전 변경 특기 넘어가고요. 생략하고요. 362페이지 보시면 표를 보죠. 표를 지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이제 종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죠. 표를.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권리들에 관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맨 위에 보시면요. 이제 합필이 있고 밑에 이제 일부가 있죠. 합필은요. 합병을 등기법에서는 합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법에서는 합병 이러는데 등기법에서는 합필 이렇게 표현해요. 동일한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일부를 먼저 보죠. 일부. 자, 그러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앞에다가 부동산이라고 써요. 부동산 일부. 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용익권은 가능하다는 거죠. 일부 앞에다 부동산이라고 써요. 부동산 일부는 용익권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용익권은 가능하지만요. 저당권은 안 된다고 하죠. 부동산 일부는 사고 팔 수가 없다. 매매가 안 되니까 경매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일부만 사용하는 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는 용익권은 가능하다. 용익권은 가능하죠. 그런데 다만 일부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가능하고 도면을 가져오라는 거죠. 도면을. 일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면 가져오라고 했죠. 그러나 저당권은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일부가 가능하면요. 밑에 있는 위에 있는 합필의 개념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필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X필지와 Y필지 두 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00번지고요. 여기는 101번지 두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Y필지에 대해서만요. 을이라는 사람에게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됐어요. 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소유자가 동일해서 두 필지를 합병을 합니다. 자, 합병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100번지가 되겠죠. 100번지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은 이 토지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100번지 토지의 일부의 전세권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전세권은 여기까지니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101번지 전부에 대한 전세권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100번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 되는 거잖아요. 자, 전세권은 일부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합병한다고 해서 우리 손해보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임차권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중에 둘 중에 한 필지 어떻습니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이거 합병한다고 해서 우리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합병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시면 합필해 가지고요. 그다음 어떻습니까? 용익권은요.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합병이 가능하다는 거죠. 합병이. 합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요.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저당권. 자, 일부에 대해서요. 저당권. 이것을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를요. 여기를 100번지라고 하고요. 상관은 없는 겁니다. 여기가 100번지고요. 여기가 101번지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할 수도 있죠.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100번지 전부에 대한 전세권이었습니까? 합병을 했을 때 100번지 일부에 대한 전세권 가능하기 때문에요. 합병을 한다고 해서 우리 손해가 없어요.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저당권이 설정됐으면요. 이 100번지를 우리 저당권을 어떻게 해요? 경매를 할 수가 있었죠. 근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 두 개를 합병을 해버려요. 그럼 경매할 수 있습니까, 이거? 경매 못하겠죠. 경매 못하니까 이 저당권은 말소돼버려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소유자가 어떻습니까? 저당권을 말소시켜서 합병을 해버리면요. 이 사람이 손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합병을 못하는 거예요. 합병해버리면 저당권자가 손해를 주는 거잖아요. 손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합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설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경매를 할 수가 없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래버리면 합병을 해버리면 을에게 손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합병을 못해요. 다시 말해서 저당권 첫 번째 맨 오른쪽 보시면요. 한 필지에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요. 이건 합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한 필지만 저당권뿐만 아니라 한 필지만 가등기가 되어 있다. 한 필지만 압류가 되어 있다. 다 똑같은 겁니다. 합병을 해버리면요.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는 본등기도 못해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다 합병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익권만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용익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만 합병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 손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자,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고 연결되는 거죠. 일부에 대해서 되면은 합병도 가능하지만 일부에 대해서 안 되는 등기는요. 합병을 해버리면 이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합병을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합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지분은요. 앞에 권리라고 쓰시면 됩니다. 권리의 일부죠. 권리의 일부. 지분은 어떻습니까? 지분을 매매할 수 있고 매매면 경매할 수 있고 경매할 수 있으니까 저당권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지분에 대해서 용익권은 안 된다는 거죠. 용익권은. 그래서 지분에 대해서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권은 안 된다. 그 다음 밑에 도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천이 있죠. 하천 옆에 도로라고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로나 하천도 이제 하천에 대해서 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은요. 자, 이거 보죠. 원래 하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천이 이렇게 있어요. 원래 하천입니다. 여기가 하천이 있는데요.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는 X 토지가 있었어요. 근데 하천이 범람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천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부가요. 물이 안 빠집니다. 전체가 다 하천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X 토지는 뭐가 돼버렸습니까? 하천이 돼버렸죠. 그러면 이때 하천이 됐다고 해서 갑이 소유권을 잃게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천도 개인이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천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하천도 어떻습니까? 갑이 소유는 할 수 있어요. 자, 소유권이 가능하면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전이 가능하다. 매매가 가능하면 경매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저당권도 가능해요. 하천에 대한 저당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위에 지금 내 토지에 지금 물을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내 토지에 물이 있네 해서 이걸 다 퍼버릴 수는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천물 다 퍼버리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은 못해요. 그러니까 용익권은 제한이 됩니다. 용익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천이 돼버리면요. 내가 소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걸 내 마음대로 사용은 못해요. 그러니까 사용권이 이제 제한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사용권을 설정해주는 용익권 설정은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천과 도로는요. 저당권은 된다는 거죠. 저당권은. 소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당권은 되지만은요. 내가 마음대로 사용은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용익권 설정도 안 된다는 거죠. 하천과 도로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으로 가능하냐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용익권 다 이중은 안 되지만은 지역권만 이중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지역권은 이중, 그러니까 비베타적 공용도 성질이니까. 저당권도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가능하니까요. 이중으로 가능한 것이죠. 이중으로 가능합니다. 하필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이게 좀 더 깊이 들어야 돼요. 지역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이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보죠. 지역권은 좀 복잡합니다. 만약에요, 갑이 두 필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여기 뭐죠? 99번지가 있었어요. 99번지가. 근데 이거는 을이 소유합니다. 그래서 Z라는 필지가 있는데요. 자, 이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가 있는데 이 Y 토지가 이게 을이 소유한 토지입니다. 이 Y 토지가요. 만약에 이 토지를 위한 승역지였어요. 승역지일 수도 있는 거죠. 승역지죠. 그래서 승역지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가 옆에 이제 199번지가 있는데요. 99번지 있는데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승역지였어요. Z 토지라는 승역지였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어떻습니까? 두 토지를 합병을 했어요. 합병을 해도 되겠습니까? 승역지는 일부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승역지였으면 가능할 텐데 만약에 이게 요역지였다고 해보죠. 요역지였다는 것은요. 이 토지가 이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고요. 이 토지가 이 토지에 대한 요역지예요. 자, 근데 요역지였는데요. 이 요역지하고 자기가 소유하는 다른 토지하고 합병을 해버리면요. 요역지는 한 필지 일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요역지가 될 수가 없어요. 한 필지 일부다. 그러니까 이거는 합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권 같은 경우는 이 토지가요. 내가 합병하자는 토지가 다른 토지예요. 승역지였을 때는 어떻습니까? 합병이 가능하지만 요역지였을 때는 합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필지 일부에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면 되는 거죠. 일부에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다. 승역지였을 때는 이렇게 합병이 가능하고요. 요역지였을 때는 합병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그 다음 밑에 이중해가지고 그 밑에 농지 있죠. 농지는요, 오로지 전세권만 안 돼요. 우리 민법에서 전세권만 금지하고 있으니까 전세권 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구분은요,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가와 관련돼서 지료 있는데, 자, 지상권에 있어서는요, 지료가 없는 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상권 등기할 때는요, 이 지료가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임의적 사항이에요, 임의적. 필요적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이건 무상이 돼버리는 거죠. 유상 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부에 없으면 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 정보에 반드시 필요적으로 기록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사항이 된다. 임의적 사항. 그렇죠? 임의적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밑에다가요. 이건 임의적 사항이라고 쓰시면 돼요. 임의적 사항. 필요적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지료 없는 지상권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적 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록될 필요적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따라서 신청서에 기재될 필요적 사항도 아니다라는 거죠. 임의적 사항이 됩니다. 지역권도 어떻습니까? 유상 무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역권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료, 토지 사용료는요, 임의적 사항이 되는 거죠. 반드시 필요적 사항이 아닙니다. 밑에도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지료는 그 대가를 말하는 거죠. 대가가 지상권에 있어서는 이건 임의적 사항이고, 지역권도 임의적 사항이에요. 전세권은 어떻습니까? 전세권은요, 반드시 전세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금은 필요적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유상 옆에다가 전세금이라고 적고요. 이거는 필요적 사항이죠. 전세금은. 전세금은 필요적 사항이죠. 전세금. 전세금은 이것은 임의적 사항이 아니라 전세금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적 사항. 밑에다가 필요적 사항. 유상 옆에다 전세금이라고 적고요. 이건 필요적 사항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쓰면 되겠죠.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돼야 될 필요적 사항. 그러니까 유상, 무상을 나누는 것은요, 여기에 이제 실익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필요적 사항이다.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등기부에 기록될 사항이니까 신청서에도 반드시 기록돼야 될 필요적 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임차에서 넣습니까? 이것도 차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임대차도 유상이기 때문에, 그럼 임대차 등기할 때는요, 차임이 어떻습니까? 밑에 차임이라고 쓰시고요. 이것도 필요적 사항이 되는 거죠. 차임 쓰신 다음에 밑에 필요적 사항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물론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는 좀 뒤바뀌어 버리지만요. 우리가 일반적인 임차권 등기는 차임이 필요적 사항이 되는 거죠. 차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저당권에는요. 그냥 있습니다. 피담보 채권이라고 쓰세요.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에서 전세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피담보 채권액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것이 필요적 사항이 되는 거죠. 필요적 사항. 그래서 피담보 채권액 쓰신 다음에 이것도 필요적 사항 이렇게 쓰면 되죠. 필요적 사항. 우리가 등기 절차와 관련돼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되는 것이냐, 등기부에 반드시 적어야 되는 것이냐, 요걸 구별하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래서 전세금, 그 다음에 차임,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액은 필요적 사항이다. 그러나 지상권이나 지역권에 있어서 지료라든지 그 사용료 이런 것들은 임의적 사항이다. 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적 사항이냐, 임의적 사항이냐.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전요. 만약에 지상권을 이전한다는, 저당권을 이전할 때는요. 자,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이제 부기등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거죠. 만약에 전세권 설정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요. 이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을 이전합니다. 그러면 1의 1 부기등기로요. B에게 이전. 이렇게 쓰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 A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지금 소유자입니까? 소유자 아니죠. 소유자 아니니까 이때는 A의 인감증명 필요 없죠.
그러니까 갑이 A한테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갑이 등기의무자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지만은 저당권 설정할 때는 갑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지만요. A가 B한테 소유권 저당권을 이전할 때는 A의 인감증명은 필요 없다. 등기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고요. 소유자 동의 필요 없지만 임차권만 동의가 필요한 거죠. 동의가.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거의 첨부정보에서 동그라미 3번 보죠. 방금 했던 건데. 자, 소유권에 관한 소유자가 이건 거죠. 소유자가 설정할 때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3번 보시면 이거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설정할 때는 소유자의 인감증명. 여기서 인감증명은 소유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한 것이고 이 권리를 이전할 때는 이 사람의 양도인의 인감증명이 필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소유자. 아주 짧게 돼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내용은 그냥 3번, 이것도 그래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쭉 내려가시고 해서 맨 밑에서 8번하고 9번만 보죠. 8번하고 9번만. 나머지 내용은 뭐 그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8번 보시면 아까 공동담보, 그러니까 만약 저당권의 목적이요. 아까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토지하고 Y 건물 두 개를 담보를 A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건 공동저당이 됩니다. 2개 이상의 물건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자 그러면요 이 사람이 10억을 빌려주면서요 10억을 빌려주면서 X 물건은 12억짜리고요 그 다음에 Y 물건이 8억짜리예요 두 개를 담보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A라는 사람이요 만약에 결국 갑이 돈을 못 갚아가지고 A라는 사람이 이제 경매를 합니다 경매를 해서 동시에 배당이 되면요 비율로 배당이 돼요 여기서 6억 배당이 되고 여기서 이제 4억 배당이 됩니다 비율로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율로 배당이 되니까 X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릴 때 얼마까지 돈을 빌릴 수가 있는가요? 6억까지 빌려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요, 이렇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요, X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과연 얼마까지 빌려줘야 되느냐. 만약에 이 저당권, 공동저당 듣기를 할 때요, X에만 적어 놓고요, 피담보채권 10억만 적어 놓고요, Y에 대한 표시가 안 돼 있으면요, 공동저당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을은 어떻습니까? 2억밖에 못 빌려줄 거 아니에요? 12억짜리인데 10억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Y랑 공동저당 관계가 만약에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으면 뭐 Y 가치를 보니까 8억 정도 된다. 그러면 여기서 6억만 가져가겠네? 그러면 나는 6억까지 빌려줄 수가 있겠네?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공동저당을 했을 때는요, 이 공동저당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요, X부동산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Y부동산과 공동저당 관계다. Y부동산에는요, X부동산과 공동저당 관계다. 이걸 적어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적어주는데요, 이 부동산의 개수가요, 5개가 넘어가 버리면요, 여기다 적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때는 따로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합니다. 등기부에 다 기록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전세권도 어떻습니까? 2개에 대해서 전세가 설정되면요. 전세도 경매 들어가면 똑같이 이렇게 경매가 돼요. 배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 2개 이상이면 어떻습니까? 공동전세 관계를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공동전세 대상이 또 5개 이상이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등기부에다 기록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동전세 목록을 작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담보, 공동전세 목록은 5개 이상일 때만 작성을 한다는 거죠. 5개 이상일 때. 그러니까 4개까지는 그냥 등기부에 기록을 하고요. 5개 이상이면 따로 장부를 만들어서 작성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은요. 토지거래허가서는요. 예전에 잠깐 설명했죠. 지상권이 거의 소유권에 이제 버금가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유사항의 지상권 같은 경우, 대가를 받는 지상권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허가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머지는 토지거래허가서가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지상권만 토지거래허가서가 필요합니다. 물론 소유권 이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할 때는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대가를 지급하고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지상권만 이렇게 토지거래허가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요 내용들을 앞으로 또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반은 민법이고 반은 등기법인데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3장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요. 많은 내용을 다뤘어요.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이제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다음 이제 3 해가지고 366페이지 보시면 이제 변경, 경정 여러 가지 또 각종 등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